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김민재 선수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김민재 선수의 데뷔골이 터진 기념비적인 이 순간에 또 원투펀치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네, 제가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뭐 우리 김민재 선수한테 감사해야죠. 저희 모두. 물론이죠. 김민재 선수에게 가장 감사드리고 원투펀치 제작진에서도 김현민 선생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조회수를 불러일으키는 신이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 김신. 아니. 그러고 보니까 저 예전에 도깨비의 주인공 장군 이름이 김신이었어요. 저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드라마를 안 보시니까 축구를 이 정도 하실 수가 있죠. 고려 거란 전쟁도 안 보시죠? 제가 그러니까 역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그냥 한 10분보다 껐어요. 초기에 1, 2, 3, 4회 할 때는 1시간 막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았는데 요즘 보니까는 막 50분이 막 채 안 되고 점점 시간을 줄여. 그래서 고려 거란 전쟁에게 엄중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1시간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여튼 그렇고요. 바이에른 뮌헨이 이 김민재 선수의 데뷔골 경기 이전에 사실은 엄청난 참패로서 굴욕을 당했었습니다. 예. 네, 그 상대가 프랑크푸르트였죠. 그렇죠. 네. 예, 프랑크푸르트하고 이제 14라운드 경기에서 1대5 대패를 당했는데요. 이게 그 바이언이 밀레니엄 시대에 접어든 이래로 분데스리가에서 4골 차 이상 후 패한 게 딱 2경기였는데 모두 프랑크푸르트. 예전에 그 그라보스키, 헬첸바인, 예. 차범근, 페차이 그렇죠. 선수 있을 때도 프랑크푸르트가 바이에른을 맞아요. 큰 스코어 차로 이겼던 역사들이 이제 가끔씩 그때가 있었어요. 6대1이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그게 최다 점수 차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분데스리가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유에파컵 그 프랑크푸르트가 기념비적인 우승을 차지했던 그 시즌에도 한 4강 정도에 붙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분데스리가 그 팀들 중에서 바이언과의 맞대결에서 홈에서 맞대결 성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팀이 딱 2팀이 있거든요. 바로 메넨글라드바흐와 프랑크푸르트. 메넨글라드바흐는 70년대에 이제 라이벌이자 또 분데스리가 성적은 어떻게 보면 메넨글라드바흐가 더 좋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는데 프랑크푸르트는 사실은 조금 의외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가 역사적으로 어쨌든 바이에른에게 고춧가루 뿌리는 데는 아주 전문적인 경지에 다다라 있는 팀인데 프랑크푸르트가 잘했던 그 요령 하나 지금 김현민 기자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네요.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원래 이번 시즌 대부분 이제 그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습니다. 백스리를 더 자주 활용하긴 했어요. 물론 포백도 3경기를 가동하긴 했었지만은 대부분은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 경기에서 사실 선발 라인업이 나왔을 때 다들 3-4-2-1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왼쪽 풀백에선 파초 선수가 원래 센터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빈베라던가 크나우프 둘 다 이제 윙백을 설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다들 이것도 파이브백 들고 나왔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도리어 이제 그 4-4-2 실질적으로 4-2-2-2에 가깝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에빈베와 크나우프가 말 그대로 바이언의 측면을 파괴를 하면서 5대1 대승을 거뒀었는데 사실 그 바이언이 이번 시즌 가장 고전했던 경기가 바로 라이프치히전이었어요. 그렇죠. 슈퍼컵에서도 0대3 대패를 당했었고 또 이제 분데스리가에서도 2대2 무승부를 거뒀지만은 먼저 2실점하고 거의 패색이 짙은 상태에서 꾸역꾸역 간신히 무승부를 거뒀었거든요. 약간 조금 프랑크푸르트가 라이프치히의 전술을 벤치마킹한 느낌이 상당히 들었었고 그래서 이때 그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바이언이 상대의 이렇게 라이프치히처럼 강한 압박과 속공과 측면을 파헤치면은 여기에 조금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시즌. 그래서 다른 팀들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참고로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 감독이 디노 토프멜러 나겔스만 밑에서 수석 코치를 하면서 바이언 수석 코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투엘이 부임하면서 코칭 스태프를 그만두게 된 건데 프랑크푸르트 지휘봉을 잡고 조금은 어떤 의미에선 복수국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지도자들의 관계만 보더라도 의미가 있는 경기에서 또다시 프랑크푸르트가 바이에른에게 대승을 거뒀는데 바이에른이 올 시즌 보면 약간 에너지 레벨에서 좀 떨어지는 문제를 노출한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문제들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바이언이 스몰 스쿼드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챔피언스 리그랑 병행하다 보면은 조금은 이제 체력적으로도 문제를 드러낼 때가 있고 또 이제 키미가 이렇게까지 탈압박에 약한 선수가 아니었는데 이번 시즌은 조금 탈압박에서 문제들을 드러내면서 키미부터 흔들리니까 조금 흔들리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다가 최근에 그래도 노이어가 복귀해가지고 노이어가 이제 후방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노이어가 없었을 때는 아예 최후방부터 빌드업이 조금 흔들리는 장면들이 있긴 했었죠. 나오는 가시적인 성과에 비해서는
경기력적으로는 좀 팬들의 구미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즌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이제 프랑크푸르트에게 이 대패까지 나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엘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딱 라인업 보니까 5백이더라 이거. 네. 그래서 5백인 줄 알고 그렇게 또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실제로는 4백으로 뛰어서 깜짝 놀랐었다. 첫 퍼즐 조각부터 잘못 맞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이제 전술 패착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투엘 감독이 인정을 했어요. 자인을 네. 했어요. 네. 저는 근데 이게 되게 컸다라고 생각해요. 이러면서 맨유와의 그 챔피언스리그 경기와 이번 경기에 아예 전술적인 접근법이 좀 달라졌어요. 네. 이전까지는 바이언이 지나치게 만들어 가려고 하다가 상대 압박에 둘러싸이면서 알아서 자멸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키미 선수 무너지고 후방에는 뭐 수비수 거의 없고. 예. 네. 그런데 최근 두 경기에서는 일단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해요. 그러면서 공격할 땐 굉장히 빠르게 속공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러면서 케인의 동선이 조금 더 내려오고 있어요. 조금 더 그러면서 플레이메이킹을 이전에도 했지만은 더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프랑크푸르트에게 당한 굴욕적 참패가 이후에 바이에른의 다소간의 컨셉 변화를 불러일으켰다라는 지금 김현민 기자님의 말씀이신데 이제 슈투트가르트전에서 그것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겠죠. 예. 주목할 만한 결과가 그래서 두 경기가 있었습니다. 예. 프랑크푸르트가 바이언한테 5대1로 이제 대승을 거뒀고 또 이제 슈투트가르트가 현재까지 무패의 팀인 레버쿠젠 상대로 선전하면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죠. 지금 뭘 해도 되는 팀 같아요. 약간. 경기력 자체가 좋죠. 예,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이제 정우영 선수가 선발로 나왔었잖아요. 주전으로 나왔다가 정우영 선수가 이제 그 아시안 게임에 빠져 있는 동안 그때 엔소 밀로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승 행진을 달렸었어요. 네. 그 기간에. 그리고 또 이제 기라시가 부상을 당하면서 살짝 주춤한가 싶었는데 운다프가 또 예. 연달아서 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아예 투톱을 내세우고 있는데 투톱으로 나와서 또 둘이서 골을 넣고 있거든요. 먹히죠. 예. 예, 거기다가 수비도 실점도 상당히 적게 하고 있고 득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번 시즌 거의 뭐 라이프치히와 함께 네 팀이 현재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레버쿠젠을 슈투트가르트가 지금 딴지를 걸면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까지 슈투트가르트가 좋은 결과를 얻어낸다면 레버쿠젠, 바이에른, 슈투트가르트의 3강이 잘하면 가능했던 매치업이 이제 성사가 된 거죠. 네, 분데스리가 15라운드에서 흥미로웠던 게 바이언이 이제 그 슈투트가르트 레버쿠젠의 전상대를 만나게 됐고 레버쿠젠은 바로 이제 바이언한테 참패를 안긴 프랑크푸르트를 만나게 돼가지고 이게 대진이 굉장히 흥미롭게 짜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이언하고 슈투트가르트의 맞대결은 역시나 일단 뭐 경기 전부터 케인하고 기라시의 맞대결로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예, 케인 같은 경우는 18골로 득점이 1위, 기라시도 16골로 2골 차로 추격을 하고 있었고요. 그것도 부상으로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슈팅 대비 이제 득점 전환율 같은 경우는 기라시가 조금 더 높은 그런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테우스 같은 경우도 이 경기를 앞두고 이제 인터뷰에서 둘 다 누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케인이 조금 더 다재다능한 능력이 있다면은 기라시가 피지컬적인 능력을 더해서 확실한 마무리를 보여주면서 둘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제 그 바이언 같은 경우는 슈투트가르트전을 앞두고도 악재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먼저 그 맨유전에서 뭐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은 코망하고 마즈라이가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이 선수들이 전반기는 이제 이대로 아웃이 됐고요. 또 이제 그 케인 같은 경우도 독감으로 훈련에 일단 빠졌었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그나브리하고 부나사르가 부상자 명단에 있었고요. 그나마 이제 경기 당일에 케인이 복귀를 하긴 했지만은 키미하고 고레츠카하고 울라이가 또 이제 독감에 걸렸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뭐 울라이 선수 자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노이어 선수가 있으니까 뭐 상관이 없다 손 치더라도 키미 선수, 고레츠카 선수가 빠진다는 것은 바이에른이 이제 중원을 또 어떻게 구성할까 네. 여기에 또 관심이 집중이 됐었죠. 심지어 마즈라이도 부상이니까 라이머가 풀백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러면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단 한 명도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그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 그것도
상대가 쉬웠던 것도 아니었어요. 도르트문트하고의 분데스리가 맞대결에서도 2대1로 승리하고 프랑크푸르트한테도 2대1 승리, 브레멘은 뭐 제끼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도르트문트하고의 포칼 경기, 이거 경기 결과는 2대0이었는데 내용은 예, 더 크게 이겼어야 되는 경기였고요. 그리고 레버쿠젠전도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슈투트가르트는 막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슈투트가르트의 감독인 제바스티안 헤네스가 바이언 차기 감독 후보로 물망에 오르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엘 감독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여론이 그렇게 그다지 좋지 못했고, 헤네스라는 성에서 알 수 있듯이 제바스티안 헤네스 감독은 또 바이에른 가문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네. 울리 헤네스 명예회장의 조카이고 조카, 네. 디터 헤네스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바이언 19세 이하 감독으로 우승을 차지했었고, 그렇죠. 바이언 2군 감독으로 또 이제 3부 리그 우승, 그때 정우영 선수랑 같이 이제 우승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과를 보여주면서 호펜하임을 거쳐서 이제 슈투트가르트 감독에 부임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도 라이프치히 유스팀에서 코치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요즘 독일에서 잘 나가는 감독들이 보통 라이프치히나 호펜하임과 인연이 깊은 사람들이 많죠. 네,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바이언 같은 경우는 워낙 중원에 공백이 많다 보니까 왼쪽 풀백인 게레이루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고, 물론 뭐 게레이루는 원래도 수비형 미드필더를 볼 줄 아는 선수지만요. 그리고 이제 만 19세 유망주인 분데스리가는 한 경기 선발 출전이 전부였던 파블로비치, 이 둘에게 이제 중원 중책을 맡기게 된 거였죠. 그리고 이제 뮬러가 또 이제 선발 출전을 했고요. 코망이 빠지게 되면서요. 무시알라가 대신 이제 측면으로 빠지게 된 거였죠. 그리고 이제 그 슈투트가르트는 물론 최근 들어서는 운다프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투톱을 쓰면서 4-2-2-2 포메이션을 쓰긴 했었지만, 어쨌건 이 경기에서 4-2-2로 나왔다? 이거는 바이언에게는 조금은 위험 신호가 될 수도 있었던 경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최근에 이제 운다프 선수, 밀로 선수 이 팀이 워낙에 잘 나가다 보니까 이 두 선수를 공존시키고도까지도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하지만 이제 경기 결과부터 보면은 바이언이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2023년 알리안츠 아레나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상당히 기분 좋게 장식을 하면서, 원래 이제 그 바이언 같은 경우는 매년 홈 마지막 경기가 끝나고 나면 레이저쇼를 하거든요. 네. 레이저쇼를 성대하게 할 수 있었죠. 그 기분 언제부터 좋게. 시작된 거예요? 레이저가 아주 옛날부터 있지는 않았잖아요. 제가 적어도 독일에 있었을 때부터는 계속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0년부터는 있었다는 소리인 거죠. 21세기 이후부터는 쭉 해왔다. 예. 네. 이 경기에서 바이언이, 그러니까 접근법 자체가 제가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네. 이걸 극명하게 보여줬어요. 이거는 그 맨유전보다도 더 극명하게 보여줬는데요. 이 경기에서 전반전에 바이언의 점유율이 29%가 전부였습니다. 네, 저거는 아주 엽기적이죠. 네. 네, 바이에른이 뭐 예전부터 뭐 바르셀로나 같은 팀하고 싸워도 저 그렇죠. 점유율은 아니거든요. 바이에른이. 도리어 최근 들어서는 맨시티나 바르셀로나 상대로도 바이언이 점유율에서 오히려? 앞섰거든요. 예, 그랬는데 29%는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수치. 참고로 이번 시즌 바이언의 평균 점유율이 61.1%로 분데스리가 전체 1위입니다. 네, 슈투트가르트도 물론 점유가 상당히 잘 되는 팀이고 점유율이 높은 팀이지만 바이에른이 29%에 그쳤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말씀하신 컨셉의 어떤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나오기 어려운 점유율이죠. 점유율을 버리고 빠르게 속공을 하면서 도리어 상대의 배후를 침투한다. 딱 보이는 게 슈팅도 11회나 가져갔죠, 전반전에. 네. 도리어 이전에 점유하면서 축구했을 때보다 더 슈팅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기대 득점 값이 2가 넘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후반전까지도 이어져서 경기 전체 점유율은 바이언이 37%. 와, 전체적으로 40%를 밑돈 거는 15년 만에 처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네. 그 클린스만 감독이 팀을 지도했었던 2008-09 시즌 12라운드 샬케전에 이제 그러고 나서는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 겁니다. 네, 2008-2009 시즌 위르겐 클린스만 시절에 샬케전. 예, 거기다가 바이언이 또 달라진 게 있는데요. 일단 활동량과 전력 질주가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원래 바이언의 활동량이 113km 정도 돼요. 네. 그래서 분데스리가에서 다름슈타트와 함께 가장 활동량이 적은 팀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바이에른 최근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뭔가 좀 팀이 느슨해 보인다, 좀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 보인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날은
뭐 여태까지는 그럼 왜 안 뛰었던 겁니까? 파블로비치 같은 어린 선수들이 나온 것도 조금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하고 예. 아무래도 점유하는 축구를 하다 보면은 달릴 일은 많지 않잖아요. 차근차근 공간을 점유하면서 나가는 형태잖아요. 예, 반면에 이제 속공 축구를 하다 보면은 빨리빨리 뛰어 나가야 되니까 뛰어갔다 또 뛰어내려와야 그렇죠. 되고. 네. 예, 리턴도 빨리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스프린트도 그러니까 250회가 나온 거죠. 활동량은 120.2km, 120km를 넘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컨셉을 다르게 가져가다 보니까 기대 위협, 이건 그 위협적인 장면을 얼마나 만들었냐인 거잖아요. 네. 기대 위협 자체는 마지막 순간엔 결국 슈투트가르트가 근소하게 역전을 했어요. 네, 1.34 대 1.28로 오히려 슈투트가르트가 앞섰는데 기대 득점에서는 뭐 현격한 차이예요. 그렇죠. 네. 뭐 시작부터 그냥 바이언이 그냥 크게 앞선 건데요. 얼마나 효율적인 축구를 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 높다고 기대 득점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다. 네. 약간은 그러니까 좀 뭐랄까 과거의 바이언 축구 느낌이 좀 나긴 해요. 그러니까 바이에른 하면은 물론 점유도 예전에도 높은 팀이긴 했지만 점유보다는 먼저 생각나는 거는 역동성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역동성이 바이에른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한 판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슈투트가르트의 기대 위협은 높았잖아요. 네. 1.34가 나왔는데 기대 득점이 0.4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건 수비를 잘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완벽했다는 건데 그 중심에 바로 김민재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김민재 선수 등장했습니다. 저는 진짜 김민재 선수가 분데스리가 와가지고 최고의 경기를 펼쳤다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골을 넣어서가 아니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이 경기는 최고였다라고 보거든요. 네. 약간 나폴리 시절 그 킴킴킴킴 이거 외칠 때 그때가 조금 연상됐어요. 근데 정말 잘 맞아떨어진 게 공격적으로도 아주 괄목할 만한 활약을 했던 경기에 수비도 굉장히 잘했으니까 이게 진짜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잘 갖춘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은 바이언이 조금은 빠른 축구를 하게 되면서 김민재 선수의 특징이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를 위해서도 지금의 이 변경된 컨셉이 오히려 좀 네. 더 적합하다. 밑에서 잘게 잘게 만들어가는 거는 김민재 선수한테는 약간 김민재 선수 뭔가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플레이를 하잖아요. 수비도 네. 시원시원하게 하고 패스도 뭐 전환 패스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 수비적으로 이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얼마나 완벽했냐면요. 클리어링 6회로 최다였고요. 가로채기 무려 6회. 네. 이게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가로채기 6회 기록한 게 거의 있지 않았던 일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옵타 같은 데서 이 통계를 할 때 완전히 소유권을 본인이 가져왔을 때 그러니까 가로챈 게 패스로 연결되거나 이런 것들은 가로채기로 표기를 안 하거든요. 완전히 본인이 소유권을 가져왔을 때만 가로채기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단순한 커팅 뭐 이런 거는 제외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로채기가 1위 선수가 2.5회 정도 나오거든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6개는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수치인 거고요. 그렇군요. 그 이제 슈팅 차단도 1회로 최다를 기록을 하면서 기라시를 꽁꽁 묶었는데 중앙에 있는 그래프가 바로 이제 슈팅 차단한 그러니까 위험 지역에서 기라시의 슈팅을 막아낸 거고요. 또 이제 클리어링한 이제 그래프인 건데 이 클리어링도 하나만 박스 바깥이고 나머지는 다 박스 안 그것도 골 에어리어 네. 그쪽에서 걷어낸 거죠. 근데 파울이 제로라는 점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로채기를 6회나 했는데 파울 제로다. 이거는 김민재가 얼마나 깔끔한 수비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뭐 김민재 선수의 결정적인 차단 장면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요. 운다프가 이제 그 측면에서 받아서 슈팅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김민재 선수가 이걸 이제 뭐 막아내는 장면이 있었고요. 12분경에는 기라시의 슈팅을 김민재 선수가 앞선에서 막아내면서 초반에 그래도 슈투트가르트가 슈팅을 2번을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이때 아예 기선을 제압을 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기라시 운다프면은 최근에 폼이 아주 좋은 슈투트가르트의 아주 선봉장들인데 그렇죠. 상대의 선봉장의 예기를 꺾어놨다. 사극 같습니다. 대화가. 그렇군요. 거기다가 이제 김민재 선수 특유의 이제 넓은 히트맵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윗선까지도 많이 커버를 하고 있는 데다가 원래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바이언에서 히트맵을 보면은 대부분 그래도 박스 바깥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박스 안에서의 이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약간 컨셉의 변화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는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점유구역에서도 이제 그 왼쪽에 볼이 없을 때의 점유구역 이때 김민재 선수가 딱 수비 위험 지역을 다 커버하고 있어요. 데이비스 선수도 조금 내려와 있지만 어쨌든 중앙 부위 쪽에 저 회색 영역이 김민재 선수 영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 결국 중앙을 지켜주는 선수는 김민재였다라는 게 이
그래픽에서도 나타나고. 근데 그 김민재 선수는 처음부터 느낀 건데 왜 킴이라고 안 쓰고 제라고 씁니까? 그 제를 혹시 성으로 얘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데이비스, 라이머, 파블로비치 다 저 성인데 여기만 킴이 아니라 제예요, 제. 킴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한국 선수들은 아니 근데 요거는 김현민 대기자께서 좀 예. 현지에 조금 전달을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그 손흥민 선수다 그러면 민이라고 쓴 거거든요 지금. 예, 그렇죠. 제라. 어쨌든 뭐 김민재 선수 알아먹기는 쉬운데 어쨌든 제가 김민재 선수입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이제 김민재 선수 특유의 이제 박스 바깥에서의 수비들 빛났죠. 일단 뭐 왼쪽이 태클인데 거의 공격 진영에서 태클을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 바로 이제 속공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가로채기도 다 박스 바깥에서 기록을 했고, 특히 하나는 또 상대 진영에서 가로채기를 기록하면서 여기서 이제 드리블까지 치고 가는 장면이 있었고요. 또 이제 맨 오른쪽이 리커버리인데 리커버리도 공격 진영에서도 하나 기록하고 다 박스 바깥에서 리커버리를 기록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유율을 높이 가져가고 공격력이 센 슈투트가르트였기 때문에 당연히 수비에서도 활약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수비도 엄청 잘하고 공격까지도 엄청 잘했던 아주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르로이 사네 같은 경우는 경기가 끝나고 이제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번 경기가 우리 팀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레퍼런스가 되는 그런 경기력이었다라고 하면서 특히 우리는 수비적으로 환상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이제 투엘 감독 같은 경우도 이제 기자회견에서 김민재 선수에 대한 이제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올드 트래포드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파메카노와 함께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레벨 수준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좋을 때는 또 하염없이 또 행복하게 얘기가 나가고, 좀 안 좋았을 때도 그런데 조금씩 좀 선수를 약간씩 까는 얘기들을 좀 하는 스타일 아닌가요? 몇 번 그렇게 한 적이 최근 들어서 특히 있긴 했었죠. 그게 이제 김민재 선수가 조금 타겟팅이 됐던 적도 있긴 하고요. 그래도 프랑크푸르트전 같은 경우는 대패당하고 나서 그때 이제 질문이 들어왔었거든요. 이거 뭐가 문제냐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5실점을 한 거는 선수 개개인의 미스들도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나도 팀 구성원이기 때문에 내 잘못이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아까 그 전술적인 패착이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무 큰 대패를 당하고 나서 조금은 변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것도 저는 괜찮은 변화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평안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감독 자체가 조금 안정적일 필요가 있는데 약간 신경질적이 되다 보면 잘못하면 이제 안 좋은 날은 또 선수에 대해서 좀 가혹한 얘기가 나갈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스타 플레이어가 많고 특히나 이제 바이언 같은 경우는 바이언의 모토 자체도 우리는 우리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언에서 크고 잘한 선수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선수들의 입김도 상당히 큰데 거기서 투엘이 그렇게 나가는 거는 사실 이건 파벌이 나뉘어질 위험성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조금은 바이언의 골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경기 시작 이제 82초 만에 선제골이 나왔었는데요. 이것도 상대 진영에서 가로채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밀러가 전진 패스를 찔러줬고 그냥 기점이 되는 패스를 준 거죠. 여기서 이제 사네가 뉴베 골키퍼를 제치고 가서 이타적으로 패스를 준 거를 케인이 가볍게 마무리를 지은 거고요. 그 바이언이 분데스리가 역대 홈 최다 경기 연속골 신기록을 수립을 했습니다. 예전 기록도 자기네 거죠, 결국은. 그렇죠. 64경기 연속골인 거거든요. 70년대. 그렇죠. 바이언 최전성기였죠. 베켄바워 시대였죠. 베켄바워, 게르트 밀러 등등. 그리고 또 이제 25분경에 파블로비치가 올린 프리킥을 김민재 선수가 헤딩으로 골을 넣었는데 취소가 됐었거든요. 사필 규정이라고 결국은 이제 김민재 선수가 골을 터뜨리기는 했는데 그 기술적 문제였다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해 주실 분은 김현민 기자님 같은데 정확히 뭔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 아벤트 차이퉁의 빅토르 카탈리나 기자가 처음에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SNS에다 이제 글을 적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데스리가 인터넷 중계권은 이제 다진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진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카메라 쪽에 이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분데스리가 팀들의 VAR실 그 본부가 쾰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송출을 쾰른 쪽으로 보내주면 거기서 확인을 하는데
이걸 제대로 볼 수가 없었대요. 그러면은 그거는 현장 카메라들의 문제였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현장의 판단에 맡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그 선심이 길을 이미 들었었대요. 여러 가지 각도를 보는 카메라들이 예. 있을 텐데 일부 카메라가 작동이 되지 않았던 네. 걸로 보이고 이른바 이제 온필드 디시전, 그러니까 네. 그라운드 위에서 이루어졌던 판정을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 버리는 네. 경우가 많은데 그 당시 그라운드 위에서의 온필드 디시전은 옵사이드였기 때문에 그냥 뭐 이른바 그렇죠. 원심 유지처럼 돼버린 거죠. 예, 그렇죠. 이 경기가 만약에 바이언이 못 이겼으면은 정말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바이언이 그래도 3대0 대승을 거뒀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었고, 어쩌면 그리고 또 이제 알리아치 아레나 홈이었으니까. 근데 거기서의 카메라가 고장이 난 거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또 바이언 쪽에도 약간의 규칙 사유가 예, 없진 예,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네.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골을 넣었던 그 각도와 비슷한 위치에서 또 그런 골 장면이 만약에 이후에 터졌더라면 그것도 또 안 될 뻔했던 거죠. 그렇죠. 그것도 못 잡을 뻔했던 네, 거였죠. 또 이제 그 전반 종료 직전에 김민재 선수가 환상적인 전진 패스를 찔러줬고, 이걸 받은 밀러가 수비를 제치고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넣었는데, 이거 역시 비디오 판독 결과 옵사이드 판정으로 취소가 됐는데, 이거는 뭐 맞는 판정이긴 네, 했습니다. 밀러가 아주 살짝 앞서 있긴 했었어요. 네. 하지만 결국 그 바이언의 추가골이 후반전에 나왔는데요. 55분경에 파블로비치가 프리킥을 올린 거를 김민재 선수가 헤딩으로 떨군 게 그 이제 카라초 맞고 굴절된 거를 케인이 헤딩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죠. 네. 그리고 또 이제 63분경에는 파블로비치의 코너킥을 김민재 선수가 마침내 네. 이거는 오프사이드도 아니고 네. 오펜스 파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정상적인 상황에서 헤더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워낙에 골을 잘 넣는 득점력이 있는 수비수 아닙니까? 사실 예전에는 김민재 선수가 헤딩골이 좀 없어서 그 김민재 선수의 고등학교 시절 은사 감독님께서도 김민재의 약점은 헤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헤더가 약점이 아니죠. 도리어 강점이죠. 네, 요즘의 득점력으로 봤을 때 지금 정도 라운드에 김민재 선수 첫 골 터진 거는 뭐 빠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세요?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많이 늦었죠. 예.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그것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분데스리가가 제가 그런 얘기는 여러 차례 했었잖아요. 수비수들 및 뭐 여러 전체적인 선수들의 평균 키가 크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거기서의 적응기가 조금 필요하지 않았나. 특히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파블로비치랑 둘이 호흡이 정말 잘 맞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골 취소된 거, 도움 올린 거, 그리고 이 골까지 다 파블로비치. 네. 파블로비치가 다 준 거거든요. 그래서 파블로비치 좀 중용하면 김민재랑 잘 맞겠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의 이 경기 뭐 공격 기록을 놓고 보면은 패스 성공률도 93%, 뭐 패스 미스가 3번인데 저 3번도 사실 패스보다는 걷어내기에 가까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측면으로 빠져나간 거기도 했었고요. 드리블도 한 번 시도해가지고 성공시켰고, 그것도 저 위쪽에서 기록을 한 거죠. 또 이제 그 골을 넣은 게 수비가 붙어 있었거든요. 앞에 그렇죠. 수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골대에서 근처긴 했어도 기대 득점이 0.09골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0.1도 안 되는 기대 득점 상황에서 실제 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김민재 선수 당연히 이제 통계를 기반으로 평점을 매기는 후스코드에서 8.8점으로 최고 평점을 받았고요. 그 이제 그 키커즈에서도 김민재 선수한테 최고 평점 1점 만점을 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빌트지, 사실 빌트지가 김민재 선수한테 평점을 박하게 줬었거든요. 근데 그 빌트지도 김민재 선수한테 케인과 함께 평점 1점으로 최고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키커즈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두 번째 이제 2주의 팀에 선정이 된 거고, 그 빌트지는 처음으로 김민재 선수를 마침내 올렸습니다. 근데 뭐 그 외 선수들의 활약상을 조금 얘기하자면요. 케인은 이번 경기에서도 멀티골을 넣으면서 분데스리가 역사상 최단 경기 20골 고지에 올랐는데요. 와, 우베 젤러 21경기, 엘링 홀란 22경기인데 해리 케인은 14경기이고 게르트 뮬러와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려 7경기를 앞당긴 거예요. 이거 엄청난 빠른 페이스인 거죠. 예, 근데 흥미로운 게요. 지난 시즌 혼란이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단 경기 20골을 기록했는데 그게 14라운드였고 혼란은 분데스리가에서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해 가서 그랬었는데, 이번엔 케인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분데스리가로 이적해 오자마자
딱 똑같은 14경기 20골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네 같은 경우는 뭐 케인과 이제 찰떡궁합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뭐 이 경기에서도 이제 케인의 선제골을 어시스트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케인의 5골을 사네가 어시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특정 선수가 특정 선수한테 어시스트한 최다 수치에 해당하고요. 유럽 5대 리그를 다 합치더라도요. 네, 그러면은 이제 4K 조합이 되는 겁니까? 이제? 약간 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심지어 케인도 사네의 3골을 어시스트 했어요. 그러면서 둘이 합작한 게 8골이에요. 아직 14경기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케인 선수가 약간 이제 분데스리가 입성 나이가 조금 늦기는 했지만 나중에 이것도 뭐 콤비네이션 골 뭐 단일 시즌 최다 기록 이런 거 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네가 이 경기 도움을 올리면서 8골 8도움과 함께 분데스리가에서 벌써 16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린 건데요. 이게 그 개인 통산 분데스리가 기준으로는 최다 공격 포인트입니다. 네. 김현민 기자님은 사네 선수 지금 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피크입니까? 맨시티 시절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러니까 전체 사네 선수 커리어에서는 완전 피크는 아니다. 예, 그러니까 십자인대 파열되기 이전 그때는 2시즌 연속 텐텐하면서 2시즌 연속 영플레이어상을 받았었잖아요. 예. 저는 그때가 사네는 어떤 의미에서 피크였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약간 좀 케인바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케인의 조금 영향력에 도움을 좀 많이 받으면서 하지만은 바이언 와선 피크 받다. 네, 그러니까 예. 바이언 입성 이후에는 지금 사네 선수의 포인트는 어쨌든 최절정을 달리고 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파블로비치의 활약상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뭐 도움 올린 것도 그렇고요. 이 경기에서 패스도 가장 많이 기록했고 볼터치도 가장 많이 기록했고 그리고 또 이제 패스 성공률 86%에 롱 패스는 4번 시도해서 3번 성공. 그리고 찬스 메이킹 그 키패스가 2번인데 좀 취소된 게 있긴 하죠. 네. 예, 김민재의 골 같은 것들 취소된 게 있는 거고요. 네, 19 years of age의 바이엘은 2번째 선발 출전이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태클도 4번 기록하고 그리고 볼 경합도 11회에서 6회 성공시키면서 수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활약상을 펼쳐줬는데요. 여기에 대해 이제 그 투엘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요. 파블로비치가 게임의 첫 번째 단계에서 팀이 체력 문제로 약간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예. 그는 경기를 통해 성장했고 팀의 나머지 선수들처럼 지배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그의 세트피스는 훌륭했다. 나는 그의 활약이 매우 기쁘다. 그는 훈련을 잘하고 훌륭한 선수이며 그의 마음은 올바른 곳에 있다.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이 투엘 감독의 칭찬과 더불어서 김현민 기자께서는 앞으로 파블로비치 선수의 활용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더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뭐 고레츠카 같은 경우 워낙 부상이 많은 선수고요. 키미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은 약간 조금 들쭉날쭉하잖아요. 물론 키미가 잘할 때도 굉장히 잘하긴 하지만은 이번 시즌은 조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파블로비치한테 조금 더 기회를 많이 주면서 체력도 보충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합니다. 거기다 이 선수가 키도 크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수비적인 부분들도 보충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뮬러의 활약상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경기에서도 케인의 첫 골에 있어서 기점 패스를 했었고요. 그리고 찬스 메이킹 5회, 키패스 5회에 빅 찬스도 2회를 기록을 했습니다. 90분당 빅 찬스 메이킹이 유럽 5대 리그 전체 1위.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누적 개수가 아니라 90분당 평균을 얘기하는 거죠. 예, 선발로 나온 경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436분 출전이 전부거든요. 근데 저 짧은 출전 시간에도 1골 4도움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분데스리가에서만. 거기다가 공식 대회는 2골 5도움을 기록하고 있고요. 찬스 메이킹 자체도 90분당으로 따지면은 유럽 5대 리그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은 이제 출전 시간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바이언 팬들 사이에서 엄청 나오죠. 왜냐면은 뮬러는 바이언 팬들에게 있어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이콘이에요, 말 그대로. 원클럽맨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뮬러를 써라 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안 그래도. 네. 이 경기 결과에 의해서 이제 바이언은 레버쿠젠을 승점 4점 차로 추격을 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한 경기가 이제 그 폭설로 연기가 됐었기 때문에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1점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왠지 이번 경기의 결과로 인해서 1, 2등이 같이 가고 이제 3, 4등이 같이 가고 이제 그 밖에는 또 나머지 같은
약간 예. 그런 인상이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예, 슈투트가르트가 계속 3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경기 패하면서 라이프치히한테 3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죠. 네, 그 다음 물론 이제 도르트문트, 프라이부르크 같은 팀들이 뒤쫓고는 있습니다만 약간은 이제 4등과는 승점차가 있네요. 예. 그냥 마지막으로 레버쿠젠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요. 오, 네. 이 레버쿠젠은 유럽 5대 리그 팀들 중에 유일한 무패팀이죠. 공식 대회를 다 합쳐도 무패팀이죠. 유일한. 유로파 리그에서도 다 이겼죠. 예, 6전 전승이죠. 그러면서 이번 시즌 공식 대회 24경기 21승 3무 무패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시즌 개막 기준으로 하면요. 분데스리가 팀 역대 최다 경기 무패 타입니다. 네, 함부르크 SV 8283 시즌. 이때만 제가 그 TV 보던 예, 분데스리가 그렇죠. 보던 시절에 그 칼츠 마가트 후르베시 그렇죠. 선수 있을 때, 예. 저 때는 이제 키건 선수는 떠난 다음일 그렇죠. 겁니다. 예. 예, 저때 그 함부르크가 팀 역사상 최고의 절정기를 달리던 시절에 24경기 무패를 한 적이 있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비르츠가 이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리면서 레버쿠젠은 분데스리가에서만 벌써 4명의 선수가 1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그리말도 호프만 선수까지. 예. 보니페이스, 뭐 비르츠는 뭐 당연하고. 네. 예. 그 인빈서블이라고 무적의 팀이라고 나왔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레버쿠젠이 이제 후반기까지 가도 이 인빈서블스러운 게 유지가 될까요? 결국 저는 바이언 하기 나름이 아닐까 싶어요. 바이언 하긴 왜냐하면 그가 바이언이 일단은 현재로서는 어쨌건 간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건 레버쿠젠이긴 해요. 심지어 전반기 맞대결 무승부는 바이언 원정에서 레버쿠젠이 기록한 거거든요. 왜 다음 경기는 레버쿠젠 홈이에요. 근데 이제 그 레버쿠젠 같은 경우도 독일에서의 별명이 비체쿠젠, 네버쿠젠 이런 게 있는데 비체가 독일어로 준우승이에요. 그러니까 콩버쿠젠이라고 할 수 있는. 콩쿠젠. 예. 네. 그리고 네버쿠젠은 절대 우승하지 못한다. Never. 예. 네. 우승 문턱에서 주저앉은 적이 많아요, 레버쿠젠이. 예, 예. 샬케와 레버쿠젠이 전통적으로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승이 없는 팀들이기 때문에 바이언이 만약에 끝까지 이 경쟁을 이어간다면은 도르트문트의 레버쿠젠한테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현민 기자님도 레버쿠젠은 믿지는 않으시는군요. 저는 레버쿠젠 너무 좋아요. 이번 시즌 레버쿠젠 경기 보는 게 가장 재밌거든요. 하지만은 이게 역사의 반복이 이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일종의 그 징크스라고 하는데 네. 또 징크스는 깨지게 돼 있는 거고, 저는 과거의 기록은 그렇게까지 믿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저는. 그래도 심리적으로는 조금 더 바이언 선수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바이언은 왜냐? 최근에도 계속 그렇게 기적의 역전 우승을 했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반면에 레버쿠젠은 조금 더 초조해질 위험성이 있죠. 거기다 레버쿠젠이 평균 연령이 기본적으로 어리지 않아요. 그럴 위험성은 있다는 거죠. 설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뭐 전력 이탈이나 이런 게 발생하진 않겠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현민 기자님은 역시 김민재 선수에 대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임과 동시에 이 독일 축구, 유럽 축구 전반에 대한 대한민국 최고의 식견을 가지신 대학자이시라는 것을 오늘도 증명을 하면서 저희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첫 번째 코너를 마치겠고요. 두 번째 코너는 김현민 기자님과 더불어 UEFA 챔피언스 리그 16강 대진 추첨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